안녕하세요. 소리나는 책갈피입니다. 어느새 2025년 캘린더도 마지막 한 장밖에 남지 않았네요. 12월은 어쩐지 설레이곤 했는데 한 해를 마무리하며 새해를 맞이하며 친구들과의 모임 자리도 작고 크리스마스라는 연휴도 있기 때문이겠죠. 어른이 되면서 연말이 마냥 즐겁지만은 않게 되었지만 모두들 따스하고 마음 훈훈한 시간들로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인사를 전해봅니다. 오늘 함께할 오디오북은 에거서 크리스티 단편소설 6펜스의 노래입니다. 서양 문화권에서는 6펜스의 노래는 자장가로 불리우던 일종의 동요라고 하는데요. 6펜스라는 단어는 물질과 실용의 가치를 추구하는 세속적인 현실 세계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서머셋 모음의 달과 6펜스라는 작품을 아신다면 이해가 더 빠를 듯한데요. 달과 6펜스 은하동전. 그들은 둥근 외형은 닮았지만 아름다움을 동경하는 예술 세계를 상징하는 달과 물질적인 세속 세계를 의미하는 은하동전으로 정반대의 상징성을 내포하고 있죠. 에거서 크리스티는 이번 추리소설 작품에 왜 6펜스의 노래라는 제목을 붙였을지 궁금해하며 오늘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6펜스의 노래) 제1장 왕이 임명한 직선 변호사 에드워드 펠리저 경은 퀸앤클로우즈 9번가에 살았다. 퀸앤클로우즈는 막다른 지역으로 웨스트민스터의 한가운데에 있으면서도 20세기의 소란으로부터 벗어나 평화롭고 오래된 구시대의 분위기를 애써 지켜나가고 있었다. 그곳은 에드워드 펠리저 경에게 더할 나위 없이 알맞은 공간이었다. 에드워드 경은 당대 최고로 저명한 형법 변호사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이제 더 이상 법정 일을 하지 않는 에드워드 경은 범죄 관련 서적을 모으는 걸 삶의 낙으로 삼았다. 본인이 직접 악명 높은 범죄자들에 대한 기록이라는 저서를 쓰기도 했다. 어느 특별한 저녁, 에드워드 경은 서재의 난로 앞에 앉아 최고급 블랙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이탈리아 범죄학자 롬브로소의 책을 읽던 그가 고개를 저었다. 매우 독창적인 이론들이지만 너무나 시대에 뒤떨어진 이야기였다. 그때 방문이 거의 소리 없이 열렸고 잘 훈련받은 하인인 아머가 두꺼운 카펫 융단을 밟으며 다가와 조심스레 속삭였다. 젊은 숙녀분이 만나 뵙고 싶어 합니다, 주인님. 젊은 숙녀. 에드워드 경은 짐짓 놀랐다. 일상적인 것과는 동떨어진 일이었다. 일순 조카 딸인 에셀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그랬다면 아머가 에셀이 왔다고 이야기했을 것이다. 에드워드 경이 신중하게 물었다. 숙녀분께서 이름을 밝히지 않던가? 아니요. 하지만 주인님이 반드시 만나고 싶어 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안으로 모시고 오게나. 에드워드 펠리저 경은 호기심이 있는 걸 느꼈다. 짙은색 피부에 키가 큰 20대 후반의 여자가 방으로 들어왔다. 작은 검정 모자에 검은 코트와 치마를 말쑥하게 차려입은 그녀는 에드워드 경에게 다가와 손을 내밀었다. 그녀의 얼굴엔 상대를 알아보고 있다는 낯빛이 역력했다. 하인 아머가 자기 뒤의 문을 소리 없이 닫고 물러갔다. 에드워드 경, 저를 아시겠나요? 제 이름은 맥덜린 보건입니다. 아, 물론이죠. 그가 상대가 내민 손을 따뜻하게 잡았다. 이제 에드워드는 상대를 완벽하게 기억해냈다. 대고적만큼이나 오래된 일로 느껴지는 미국으로부터의 귀국여행, 당시 만났던 그 매력적인 소녀를. 맥덜린은 그때 어린 소녀나 다름없었다. 에드워드는 그 아이를 좋아했다. 이제야 기억이 났다. 분별 있는 지긋한 나이의 신사다운 방식으로. 맥덜린 보고는 눈부시게 젊었다.
그토록 열정적이며 감동이 가득 넘쳤던 소녀는 그 당시 50에 가까운 남자의 마음을 사로잡았었다. 그런 기억을 떠올리려니 상대방 손을 마주잡은 손에 온기가 더해졌다. 이거 정말 반갑군요. 자, 앉아요. 에드워드가 맥덜린에게 안락의자를 권했다. 편안한 분위기에서 이야기하며 에드워드는 그녀가 왜 자신을 찾아왔을까 궁금해하고 있었다. 마침내 소소한 이야기를 이어가던 에드워드가 말을 멈추자 침묵이 찾아왔다. 맥덜린은 의자 팔걸이 위에서 손을 쥐었다 폈다 되풀이했다. 그러다 벼랑간 이야기를 꺼냈다. 에드워드 경, 저를 좀 도와주세요. 느닷없는 이야기에 에드워드 경이 놀라며 기계적으로 웅얼거렸다. 도와달라. 맥덜린이 더욱 세세하게 이야기를 이었다. 저한테 예전에 말씀하셨죠. 제가 만일 도움이 필요하면 선생님이 저를 위해 해줄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걸 해주시겠다고 말이에요. 그랬다. 에드워드는 오래전 그런 말을 했다. 하지만 그런 말은 누구라도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었다. 특히 헤어지는 순간이었다면. 에드워드는 그 순간을 기억하고 있었다. 만일 내가 해줄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꼭 한 번은 도와주겠소. 누구나 그런 말을 한다. 그렇지만 그 말을 꼭 실행해야만 하는 경우는 아주 드물었다. 하물며 그 약속이 10년 가까이 지난 뒤에는 더욱 그랬다. 에드워드가 맥덜린을 흘끗 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아주 아름다운 모습이었다. 그러나 예전에 느꼈던 그녀의 열정적인 매력은 사라지고 없었다. 손을 타지 않은 이슬 같은 젊음. 10년 전 17세 소녀가 지니고 있던 이슬 같은 젊음. 어쩌면 현재의 얼굴이 더 흥미로울 수도 있다. 젊은 남자라면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랐다. 그러나 에드워드 경은 대서양 항해가 끝났을 무렵에 느꼈던 따뜻함과 감정의 물결을 좀처럼 다시는 느낄 수 없었다. 그의 얼굴이 뭔가 사라진 듯 딱딱해졌다. 그러나 곧 에드워드가 다소 활기차게 말을 이었다. 좋습니다. 내 힘이 닿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기꺼이 해주겠소. 하지만 늙은 내가 누구한테든 변번한 도움이라도 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에드워드 경은 빠져나갈 길을 준비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맥덜린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그녀는 한 번에 한 가지밖에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고 바로 그 순간 맥덜린이 본 것은 그녀 자신의 욕구였다. 그녀는 도와주겠다는 에드워드 경의 뜻을 당연하게 받아들였다. 저희에게 큰 문제가 생겼어요, 에드워드 경. 저희라고요. 맥덜린 양은 결혼을 했나요? 아니요. 저와 저희 오빠를 말하는 거예요. 물론 당숙과 당숙모도 포함이 되겠죠. 모든 걸 설명해야겠네요. 저에겐 고모 할머니이신 크랩트리 양이 계세요. 아니, 계셨어요. 에드워드 경께서도 신문에서 그분에 관해 읽어보셨을 겁니다. 정말 끔찍했죠. 크랩트리 대고모님은 살해당했어요. 관심의 섬광이 에드워드 경의 얼굴을 밝혔다. 아, 약 한 달 전이었죠. 맥덜린이 고개를 끄덕였다. 3주 정도 지났죠. 기억나는군요. 집에서 머리를 가격당했다죠. 용의자는 아직 붙잡히지 않았고요. 맥덜린 보곤이 다시 고개를 끄덕였다. 아직 그 사람을 붙잡지 못했어요. 어쩌면 영원히 붙잡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붙잡아야 할 사람이 없을지도 모른다고요. 뭐라고요? 네, 섬뜩한 일이죠. 신문에서는 그런 걸 일절 보도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경찰은 이미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날 밤 집엔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희 가족 4사람 중에 한 사람이 범인이라는 거죠. 틀림없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인지는 사람들도 모르고
저희 가족들도 모르고요. 어쨌든 저희는 몰라요. 그래서 저희는 네가 구린 사람들처럼 의심하며 그저 서로만을 쳐다보고 있답니다. 하지만 분명 누군가 외부인의 소행이기를 간절하게 바라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고. 에드워드 경이 이야기 속에 더욱 빠져들어 맥덜린을 응시했다. 그러니까 맥덜린 양의 가족들이 혐의를 받고 있다는 말씀이죠. 네, 바로 그거예요. 물론 경찰이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어요. 그들은 아주 공손하고 친절하게 행동하고 있죠. 그렇지만 집안을 샅샅이 뒤졌고 하녀인 맞설을 비롯해 우리 모두를 거듭해서 신문했어요. 그러고도 범인이 누구인지 밝혀내지 못해서 이제는 손을 놓고 있죠. 전 정말 무서워요. 아주 끔찍하게 두렵다고요. 자, 맥덜린 양, 그만. 너무 그렇게 과장하지는 말아요. 아니, 과장이 아니에요. 외부인의 소행이 아니라 저희 4사람 중 하나예요. 틀림없어요. 당신이 말하는 그 4사람은 누구입니까? 맥덜린이 똑바로 앉아 침착하게 말했다. 먼저 저와 쌍둥이 오빠인 매튜가 있어요. 죽은 릴리 크랩트리 고모 할머니는 저희 할머니의 여동생이셨죠. 그리고 윌리엄 크랩트리, 저에겐 당숙이죠. 고모 할머니의 조카이신데 말하자면 고모 할머니 오빠의 아들이죠. 그분 역시 부인인 에밀리 크랩트리와 함께 저희랑 같이 살고 있어요. 고모 할머니께서 그들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주셨나요? 어느 정도는요. 하지만 윌리엄 당숙께서도 약간의 돈을 가지고 있어요. 몸이 좀 약한 편이라 그냥 집에서 지내시긴 하지만요. 그분은 꽤나 조용하고 일종의 몽상가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 그런 분이 살인 같은 일을... 아니, 그건 불가능하다고 확신해요. 그런 생각조차 섬뜩해요. 나는 아직도 전혀 감이 잡히지 않는군요. 전체적인 사실들을 쭉 한 번 더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렇지 않아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아직도 그 모든 게 생생해요. 끔찍하게 뚜렷해요. 그날 저희는 함께 차를 마셨어요. 그리고 모두들 각자의 볼일을 하려고 흩어졌죠. 저는 제 봉투를 돌리고 있었고 쌍둥이 오빠인 매튜는 기사를 타이핑하고 있었죠. 제 오빠는 기고 관련 일을 하고 있거든요. 윌리엄 당숙은 우표와 씨름하고 있었어요. 그날 에밀리 당숙모는 차를 마시러 내려오지 않았어요. 두통약을 먹고 침실에 누워 있었거든요. 그날 오후는 모두 나름대로 할 일이 있어 바빴죠. 그리고 저녁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주방에 갔던 하녀 맞서가 죽어있는 고모 할머니를 발견했어요. 고모 할머니의 머리는 끔찍하게도 온통 짓눌려져 있었어요. 흉기는 발견됐나요? 네. 흉기는 현관문 탁자에 늘 놓여있던 묵직한 문진이었어요. 경찰이 그걸 가져가서 지문 채취 작업을 했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죠. 누군가 깨끗이 닦아버린 거예요. 당신들은 처음엔 그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나요? 물론 저희는 강도의 수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책상 서랍 2-3개가 열려 있었거든요. 마치 뭔가를 찾아내려고 했던 것처럼요. 네, 그래요. 강도라고 생각했어요. 이어서 경찰이 찾아왔고 고모 할머님께서 최소한 1시간 전에 돌아가셨다고 말했어요. 경찰은 누군가 집에 들어온 사람이 있었는지를 하녀 맞서에게 물었고 맞서는 없다고 대답했죠. 게다가 모든 창문은 안쪽에서 굳게 잠겨 있었고 뭔가 함부로 흐트린 흔적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어요. 이어서 경찰들이 저희에게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죠. 맥덜린이 말을 멈추었다. 그녀의 가슴이 벌떡거렸다. 놀라고 애원하는 듯한 그녀의 2눈이 위안을 받으려는 듯 애써 에드워드 경의 눈을 바라보았다. 고모 할머니의 죽음으로 이익을 얻을 사람이 있나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간단해요. 저희 모두 똑같이 혜택을 받아요. 고모 할머니는
저희 네 사람들에게 똑같은 몫의 돈을 남겼거든요. 그렇다면 그녀의 부동산 가치는 얼마나 되죠? 변호사에 따르면 유산세를 내고 나면 8만 파운드가량 된다고 하더군요. 조금 놀란 듯 에드워드 경의 두 눈이 휘둥그레졌다. 상당한 금액이로군요. 고모 할머님의 재산 총액을 모두들 알고 있었나요? 맥덜린이 고개를 가로주었다. 아니요. 저희 모두도 꽤나 놀랐어요. 고모 할머님은 언제나 돈에 관해서라면 몹시도 신중하셨어요. 하인도 하녀도 맞서 한 사람만 두었고 경제 문제에 관해서는 늘 이런저런 잔소리를 많이 하셨죠. 생각에 잠긴 에드워드 경이 고개를 끄덕였다. 맥덜린이 의자에 앉아 몸을 앞으로 좀 숙였다. 에드워드 선생님, 저를 도와주시겠죠? 그렇죠. 맥덜린의 이야기 자체에 점차 흥미를 느끼고 있던 바로 그때 맥덜린 양의 그 한마디는 에드워드 경에게 순간 망설임을 주었다. 맥덜린 양,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아가씨께서 훌륭한 법률 자문을 원한다면 난 괜찮은 사람을 소개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때 맥덜린이 가로막고 나섰다. 제가 원하는 건 그런 종류의 도움이 아니에요. 친구로서 저를 개인적으로 도와주실 수 있는 사람을 원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부디 저희 집에 좀 와주셨으면 해요. 오셔서 저희들에게 각자 질문해 주세요. 그런 다음 에드워드 경께서 직접 듣고 보시고 그렇게 손수 판단해 주시길 저는 바라고 있어요. 하지만 맥덜린 양, 그때 저와 약속하셨잖아요. 언제 어디에서든 에드워드 경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도와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애원하는 듯 하면서도 확신에 찬 맥덜린의 말이 에드워드 경의 마음을 움직였다. 10년 전에 공허한 약속에 대한 그녀의 절대적인 믿음이 마치 신성한 속박처럼 에드워드를 사로잡았다. 사실 그건 거의 상투적인 표현일 뿐이었다. 그리고 그 말을 실천해달라고 부탁받은 사람은 과연 얼마나 되겠는가. 나보다 더 훌륭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은 많을 겁니다. 그래요. 당연히 내겐 친구가 많아요. 하지만 그 가운데 에드워드 경처럼 똑똑한 사람은 없어요. 선생님 같은 사람이 없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선생님은 훌륭한 변호사이셨잖아요. 질문하고 상대를 판단하는 데는 익숙한 분이시죠. 바로 그런 경험 때문에 선생님이라면 알아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뭘 알아챈다는 말이죠? 저희 집 사람 중 하나가 무죄인지 아니면 유죄인지를 말이에요. 에드워드 경이 미소 지었다. 실제로 그는 정말 그와 같은 것들을 정확하게 알아채곤 했다. 그것이 에드워드 경이 스스로에 대해 자랑스러워하는 부분이기도 했다. 맥덜린 양이 주위를 둘러본 뒤 이렇게 말했다. 여기는 참 조용하고 고요하네요. 하지만 선생님께선 이따금 좀 시끄러운 게 그립지는 않으신가요? 세상과는 동떨어져 시끄럽지 않은 조용한 이곳. 아무렇게나 튀어나온 그녀의 말이 에드워드의 아픈 곳을 건드렸다. 막다른 골목. 뜻하지 않은 막다른 골목에 서 있는 기분이었다. 은퇴 후 에드워드가 살고 있는 곳은 바로 그런 막다른 골목 같은 곳이었다. 하지만 언제나 나갈 길은 있다. 맥덜린 양이 들어왔던 길. 그 길을 따라간다면 세상으로 되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조용하지만 막다른 곳을 나가 세상으로 되돌아가 볼까. 충동적이고 젊은이다운 무언가가 갑자기 에드워드의 마음속에서 일었다. 맥덜린 양의 오래되고 단순한 신뢰가 에드워드의 가장 깊은 곳을 호소한 것이었다. 에드워드는 맥덜린이 얘기했던 사람들을 만나보고 싶어졌다. 직접 판단해보고 싶었다. 내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정말 그렇게 확신한다면 좋아요. 돕겠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보장해주지는 못한다는 걸 기억해 두어야 할 겁니다.
에드워드는 자신의 이 답변에 그녀가 신이 나서 어쩔 줄 몰라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맥덜리는 그의 말을 아주 차분하게 받아들였다. 네, 선생님께서 해주실 줄 알았어요. 늘 선생님을 제 진정한 친구라고 생각했죠. 그럼 지금 저와 함께 가시겠어요? 아니요. 내일 방문하는 게 더 나을 것 같군요. 그럼 돌아가신 크랩트리 양의 변호사 이름과 그 주소를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내가 그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해야 할지도 모르니까요. 맥덜린이 주소를 적어 에드워드에게 건넸다. 이어서 자리에서 일어난 맥덜린이 조금 수줍은 듯 말했다. 정말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럼 내일 뵐게요. 근데 내가 어디로 찾아가면 되죠? 이렇게 멍청할 때가 첼시, 펠러타인 워크 18번지예요. 제2장 이튿날 오후 3시 에드워드 펠리저 경이 차분하고 정연한 발걸음으로 펠러타인 워크 18번지에 들어섰다. 그 사이에 에드워드는 몇 가지 사실을 알아낼 수 있었다. 그는 그날 아침 런던 경시청에 들렀다. 런던 경시청 부청장이 에드워드의 오랜 친구였다. 이어서 에드워드는 돌아가신 크랩트리 양의 변호사와도 면담했고 그 결과 상황을 좀 더 뚜렷하게 알게 되었다. 금전 문제와 관련해 크랩트리 양의 재정 처리 방식은 조금 특별했다. 그녀는 수표장을 결코 사용하지 않았다. 대신 변호사에게 편지를 보내 특정 금액을 5파운드 지폐로 준비해 놓으라고 시키곤 했다. 금액은 거의 언제나 똑같이 300파운드였고 1년에 4번이었다. 크랩트리 양은 그 돈을 찾으러 갈 땐 늘 사륜마차를 탔는데 그녀가 마차를 유일하게 안전한 운송수단으로 간주했던 까닭이었다. 그 밖에 그녀가 집을 나서는 일은 일절 없었다. 런던 경시청에서 에드워드 경이 확인한 바로 재정 관련 문제는 매우 면밀하게 조사되었다. 사건이 일어난 것은 크랩트리 양이 다음 분할 금액을 가지러 갈 때가 거의 다 되어서였다. 그렇기에 기존의 300파운드는 거의 모두 써버렸을 것이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이 쉽사리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었다. 생활비 지출 내역을 검토한 결과 1분기당 사용한 금액이 300파운드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명백하게 드러났기 때문이었다. 한편 그녀는 공공한 친구들이나 친척들에게 5파운드 지폐들을 보내주곤 했다. 그러한 연유로 사망 당시 집안에 많은 돈이 있었는지에 대한 여부는 논란의 여지가 있었고 실제로 집에서 발견된 돈은 없었다. 펠레타인 워크로 향하는 에드워드 경의 마음속에 맴돌고 있던 것은 바로 이런 의문점이었다. 나이가 지긋하고 키가 작은 여자가 조심스럽게 현관문을 열어주었다. 에드워드는 좁은 복도 왼편에 있는 커다란 거실로 안내되었다. 이어서 맥덜린 양이 그를 맞으러 왔다. 에드워드는 상대의 얼굴에 나타난 불안한 긴장의 흔적을 여느 때보다도 더 뚜렷하게 볼 수 있었다. 당신이 부탁한 대로 질문을 하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먼저 마지막으로 크랩트리 양을 본 사람이 누구이며 그때가 정확하게 몇 시 몇 분이었는지를 알고 싶군요. 오후 티타임을 끝낸 다음이었어요. 5시였죠. 하녀 맞서가 고모 할머니와 마지막으로 있었던 사람이고요. 맞서는 그날 오후 가계부를 정리했어요. 고모 할머님께 거스름돈과 그 정리 내역을 가져다 주었고요. 당신은 하녀 맞서를 믿습니까? 그럼요. 절대적으로 믿어요. 맞서는 30년간이나 릴리 고모 할머니와 같이 살았어요. 그녀는 더할 나위 없이 정직한 사람이죠. 또 다른 질문입니다. 당신의 당숙모인 에밀리 크랩트리 부인은 무슨 이유로 두통약을 먹게 됐습니까? 좀 골치가 아팠거든요. 당연히 그랬겠죠. 하지만 내가 묻는 건
에밀리 크랩트리 부인께서 두통을 느끼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었느냐 하는 겁니다. 아, 네. 실은 가족이 모두 함께한 점심 식사 자리에서 언쟁 같은 것이 좀 있었죠. 에밀리 당숙모는 꽤나 신경질적이고 잘 흥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고모 할머니와 간혹 싸우곤 했죠. 그러니까 그날 점심 무렵에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군요. 네. 고모 할머니께서는 하찮은 일에도 좀 까다롭게 구시는 편이었어요. 그리고 두 사람의 다툼은 아무것도 아닌 데서 시작됐죠. 그러다가 점차 맹렬하게 말다툼을 하게 되었죠. 에밀리 당숙모는 마음에도 없는 온갖 이야기를 쏟아내었어요. 식사 한번 하는 것도 눈치가 보여서 힘이 들었다는 둥, 이 집을 떠나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다는 둥, 모두 어리석은 말들 뿐이었어요. 고모 할머니 역시 그녀와 윌리엄 당숙 두 분이 빨리 짐을 싸서 이 집을 나갈수록 더 좋겠다고 응수하셨죠. 하지만 사실상 그 모든 이야기는 아무런 뜻도 없는 말이죠. 그건 당숙 부부가 짐을 꾸려서 나갈 형편이 못 되었기 때문인가요? 단지 그 이유만은 아니에요. 윌리엄 당숙은 릴리 고모 할머니를 좋아했어요. 정말로 좋아했죠. 어쨌든 그날은 말다툼이 있었다는 말이군요. 그저 당숙모와 고모 할머니 사이에서의 말다툼이었나요? 아니면 당신도? 저와 고모 사이에서의 언쟁이요? 아, 물론 그것도 있긴 있었죠. 제가 패션 모델이 되고 싶다고 해서 생긴 말다툼이 있었죠. 모델이 되고 싶다. 고모 할머니께서는 그것에 동의해 주셨나요? 아니요. 당신은 왜 모델이 되고 싶었습니까? 모델의 생활이 꽤 매력적일 거라고 생각했나요? 그건 아니에요. 하지만 어떤 일을 하게 되건 여기서 계속 살고 있는 것보단 더 나을 거라고 생각했을 뿐이에요. 그래요. 그러나 고모 할머님이 돌아가신 지금은 당신에게 꽤나 안정적인 수입이 생기게 되었겠죠. 안 그렇습니까? 맞아요. 이제 많이 달라졌죠. 맥덜린이 간단하게 그 사실을 인정했다. 에드워드는 빙그레 웃고는 그 이야기를 더 이상 끌고 가지 않았다. 그 대신 다른 이야기를 꺼냈다. 그럼 당신 오빠도 말다툼을 벌였나요? 제 오빠 매튜요? 아니에요. 그렇다면 오빠에게는 고모 할머님이 없어졌으면 좋다고 바랄 만한 동기 같은 건 없다고 봐도 되겠군요. 에드워드 경은 자신이 한 말 때문에 상대방의 얼굴에 순간적인 당황의 빛이 떠오르는 것을 보았다. 에드워드는 무심결인 듯 툭 던졌다. 아, 내가 깜빡했군요. 매튜는 큰 빚을 지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요. 가엾은 오빠 매튜. 하지만 이제는 괜찮지 않겠습니까? 맥덜린이 한숨을 쉬었다. 네, 이제는 안심이죠. 에드워드 경이 서둘러 주제를 바꾸었다. 오촌 당숙과 당숙모, 그리고 오빠는 지금 집에 있습니까? 네, 에드워드 경이 오신다고 제가 미리 이야기를 해놓았어요. 모두들 최대한 도와주겠다고 했고요. 근데 에드워드 경, 전 그런 느낌이 들어요. 선생님은 곧 알게 될 거라는 걸요. 모든 것이 다 괜찮다는 걸. 저희 중 그 누구도 그 사건과는 관련이 없다는 것을요. 결국 외부인의 소행이었다는 것을 알게 될 거라는 것을 말이에요. 하지만 맥덜린 양, 나는 기적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니에요. 진실을 밝혀낼 수는 있지만 그 진실을 당신이 원하는 대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럴까요? 하지만 선생님은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무슨 일이든 말이에요. 그렇게 말하고 맥덜린 양이 방을 나갔다. 에드워드 경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생각했다. 그녀는 대체 무슨 뜻으로 그런 말을 했을까? 내가 최후의 보루가 되어주기를 바란다는 걸까? 누구를 위해 말인가? 에드워드의 그런 생각은 50세가량 된 한 남자가 들어오면서 중단되었다.
그는 기골이 장대하였으나 약간 구부정한 자세를 가지고 있었다. 옷차림새는 단정하지 못했고 머리는 아무렇게나 빗은 듯했다. 얼굴은 사람 좋아 보이는 인상을 가지고 있었다. 처음 뵙겠습니다, 에드워드 벨리 저경. 맥덜린이 저를 이리로 가보라고 하더군요. 이렇게 저희를 도와주신다니 정말로 고맙습니다. 물론 아무것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진 않지만요. 제 말은 범인을 잡을 수 없을 거라는 얘기죠. 윌리엄 크랩트리 씨 역시 강도의 소행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누군가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이 있었다. 네, 그렇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가족 가운데 한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게다가 요즘 범인들은 꽤나 영악스럽지 않습니까? 고양이처럼 벽 같은 걸 타고 올라가질 않나. 어디든 자유자재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고 말이죠. 범행이 있던 그날, 당신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저는 우표 정리 때문에 바빴죠. 2층에 있는 작은 거실에서요. 그날 아무 소리도 못 들으셨나요? 네, 못 들었습니다. 전 뭔가에 푹 빠져 있을 때는 늘 아무것도 듣지 못하는 편이죠. 바보스럽게 들리겠지만 정말로 그렇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거실이란 이곳 응접실 바로 위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좀 더 뒤쪽에 있죠. 그때 거실 출입문이 다시 열렸다. 키가 작고 피부가 하얀 여자가 들어왔다. 여자의 두 손이 신경질적으로 움직였다. 성마르고 들떠 보이는 여자였다. 윌리엄, 왜 나를 기다리지 않았죠? 내가 기다리라고 했잖아요. 미안해 여보. 내가 깜빡 잊었군. 여긴 에드워드 펠리 저경이죠. 이쪽은 제 아내 에밀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크랩트리 부인. 맥덜린 양의 부탁으로 몇 가지를 물어보고 있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전 가족들 모두가 이 사건의 비밀이 밝혀지기를 진정으로 갈망한다고 들었습니다만. 물론이죠. 하지만 저는 그닥 드릴 말씀이 없어요. 그렇죠, 윌리엄? 사건 당시 저는 침실에서 자고 있었으니까요. 하녀 맞서가 소리를 질렀을 때야 겨우 깨어났고요. 크랩트리 부인은 두 손을 계속해서 꼼지락거렸다. 당신의 침실은 어디에 있습니까, 크랩트리 부인? 바로 이 위에 있어요. 그런데 나는 아무런 소리도 듣지 못했어요. 제가 무슨 소리를 들을 수 있겠어요. 두통약을 먹고 깊이 잠들어 있었으니. 에드워드 경은 그 말 외에는 크랩트리 부인으로부터 그 어느 것도 얻을 수 없었다. 그녀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고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다. 그저 잠을 자고 있었다고 말했다. 부인은 이어진 질문에도 그 말만을 되풀이했다. 에드워드 경은 그녀의 말이 벌거벗은 진실일 수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에드워드 경은 하녀 맞서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윌리엄 크랩트리가 나서서 에드워드를 부엌으로 데려다 주겠다고 말했다. 주방으로 향하는 길에서 에드워드 경은 복도에서 앞문으로 성큼성큼 걸어오는 짙은 피부에 키가 큰 남자와 부딪힐 뻔했다. 혹시 매튜 보건 씨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시간이 좀 없어서요. 중요한 약속이 있거든요. 그때 층계에서 맥달린의 목소리가 들렸다. 매튜, 약속했잖아. 나도 알아, 맥덜린. 하지만 지금은 안 돼. 꼭 만나봐야 할 친구가 있다고. 그리고 쓸데없는 이야기를 맨날 되풀이해봤자 대체 무슨 소용이 있겠어. 이미 경찰과 다 했던 이야기 아니냐고. 나는 이따위 쇼는 이제 신물이나. 매튜 보건은 그런 말만 남긴 채 현관문을 꽝 닫고 나가버렸다. 곧 에드워드 경은 주방으로 안내받았다. 다림질을 하고 있던 하녀 맞서가 다리미를 손에 든 채 잠시 멈추었다. 그는 주방으로 들어오며 맥돌린 보건 양이 나더러 이 사건에 관련해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러니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해도 괜찮을까요? 맞서가 그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선생님,
저분들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선생님께서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경우는 다릅니다. 이 가족분들 모두 정말 보기 드물게 점잖은 신사숙녀분들이에요. 저 역시 그 점을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점잖은 것이 그들이 결백하다는 증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물론 아니겠죠, 선생님. 하지만 증거가 있습니다. 법을 다루시는 선생님들께서 늘 말씀하시는 증거 말이에요. 가족들 가운데 그 누구도 저 모르게 결코 살인을 저지를 수는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집안의 문과 창은 모두 닫혀 있었고 이 집엔 가족들만이. 네,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알아요. 하지만 제 얘기를 좀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가만히 저 소리를 좀 들어보시란 말씀입니다. 맞서가 말하는 소리란 두 사람의 머리 위에서 들리는 삐걱거리는 소리였다. 계단이에요, 선생님. 누군가 올라가거나 내려올 때 늘 층계에서 저렇게 끔찍한 소리가 난답니다. 아무리 살금살금 올라가도 소용없어요. 그날 오후 크랩트리 부인은 그분의 침실에 누워 있었어요. 그리고 크랩트리 씨는 2층 거실에서 그 진절머리 나는 우표와 빈둥거리고 있었고요. 거기다 맥덜린 양은 역시 위층에서 재봉틀을 돌리고 있었죠. 세 사람 중 누구라도 계단을 따라 내려왔다면 제가 틀림없이 층계 소리 때문에 알아채고 말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 그 누구도 아래층으로 내려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에드워드 경은 자신감에 차서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는 맞서에게 감동했다. 그녀는 아주 훌륭한 증인이로군. 그녀의 말은 증거로서 고려해볼 가치가 분명히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드워드 경이 질문했다. 하지만 당신도 분명 눈치채지 못하는 순간이 있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요, 선생님. 저는 분명히 알아챌 수밖에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 세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해 보도록 하죠. 하지만 네 번째 가족이 있죠. 매튜 보건 씨는 어떻습니까? 그 또한 위층에 있었습니까? 아니요. 그분은 아래층 작은 방에 계셨습니다. 이 주방 바로 옆이죠. 그리고 그때 매튜 씨는 타자를 치고 있었어요. 제가 여기에서 그 소리를 바로 들을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타자기는 잠시도 멈추질 않았어요. 단 1초도 중단하지 않았죠. 그러니 선생님, 전 맹세할 수 있어요. 그 귀찮고 귀에 거슬리는 톡톡거리는 타이핑 소리가 그날 오후 계속 났었답니다. 에드워드 경이 다시 질문했다. 그날 살해당한 릴리 크랩트리 양을 발견한 사람이 바로 당신이었죠? 네, 선생님 맞습니다. 가엾은 그분의 머리에 피가 흥건해서는 거기에 누워 계셨어요. 하지만 꽤나 시끄러운 매튜 씨의 타자기 소리 때문에 그 누구도 소리를 듣지는 못했죠. 그리고 당신은 그 어느 누구도 집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다고 확신하고 계시고요. 제가 모르게 어떻게 누군가 들어올 수 있었겠어요. 현관문 벨은 바로 여기에서 울리는걸요. 게다가 이 집의 출입문은 단 하나밖에 없고요. 에드워드는 상대방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당신은 돌아가신 크랩트리 양과는 아주 돈독했겠죠. 그 질문을 들은 맞서의 얼굴에 일말의 오차도 없이 진심 어린 따뜻한 빛이 떠올랐다. 그랬죠. 저는 진심으로 그분을 모셨죠. 나도 나이가 들었으니 이제는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군요. 제가 소녀였을 때 저는 어떤 문제에 빠졌죠. 그리고 그때 마님께서 제 곁을 지켜주었고요. 그리고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난 뒤 그분께서는 그 어떤 편견도 없이 저를 다시 받아들여 주셨기 때문에 난 다시 그분을 이 집에서 모시게 되었고요. 그렇기에 난 그분을 위해서라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진실로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맞서의 말 속엔 진정성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진심이었다. 그날 당신이 아는 한 아무도 문으로 들어오지 않았다는 거죠. 네, 그 누구도 그럴 수 없었을 거예요. 나는 당신이 아는 한이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그랩트리 양이 만약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다면, 그래서 몸소 현관문을 열어주었다면. 맞서는 꽤 놀란 듯했다. 그것도 가능한 일이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에드워드 경이 다그쳤다. 예, 가능한 일이죠. 하지만 좀처럼 쉽지는 않을 겁니다. 제 말은. 맞서가 놀랐다는 건 확연히 드러났다.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 그럼에도 그녀는 부정하고 싶어 했다. 왜일까? 그녀는 진실이 다른 데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일까? 결국 그런 것일까? 이 집안의 네 사람, 그중 한 사람이 유죄란 말일까? 여기 있는 이 나이든 하녀는 죄지은 그 사람을 숨겨주려는 것일까? 분명 층계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고 누군가 몰래 내려왔고 릴리 크랩트리 양의 머리를 후려쳤다. 그리고 맞서는 그게 누구인지 알고 있는 것일까? 하지만 에드워드 경은 하녀 맞서는 정직하다라는 점에 관해서라면 확신하고 있었다. 다시 한번 에드워드 경이 맞서를 바라보며 자신의 논점을 압박했다. 돌아가신 릴리 크랩트 양이 그랬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방의 창문에서는 바깥을 내다볼 수 있죠. 자신이 기다리던 누군가를 창문을 통해 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홀로 나가 그 남자 혹은 그 여자가 들어오게끔 문을 열어주었겠죠. 게다가 아무도 그 사람을 보지 못하기를 바랄 수도 있었을 거고요. 하녀 맞서가 어쩔 줄 몰라 했다. 그녀는 이윽고 마지못해 말했다. 예, 그럴 수도 있어요, 선생님. 그 점에 관해서는 저도 생각해보지 못했어요. 마님께서 어느 신사분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 예,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어요. 맞서는 마치 그 가설의 장점을 인식하기 시작한 것 같았다. 당신이 그랩트리 양을 마지막으로 본 사람이었죠. 맞습니까? 예, 그래요. 차 그릇을 치우고 난 뒤였죠. 생활비에서 남은 거스름돈과 영수증 묶음을 마님께 갖다 드렸어요. 그녀가 당신에게 돈을 줄 땐 5파운드짜리 지폐들로 주곤 했나요? 맞서가 놀란 듯 대답했다. 네, 5파운드 지폐 한 장이죠, 선생님. 생활비가 5파운드를 초과하는 경우는 없었어요. 제가 꽤나 꼼꼼하게 챙겼으니까요. 그럼 그랩트리 양은 그녀의 돈을 어디에 보관해 두었나요? 그건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선생님. 굳이 말한다면 마님의 몸에 지니고 다녔다고 말씀드려야겠네요. 마님의 까만색 벨벳 가방에 말입니다. 어쩌면 침실 서랍들 가운데 한 곳에 보관했을 수도 있겠죠. 물론 그 서랍은 잠겨 있고요. 마님은 늘 뭔가 잠그는 것을 아주 좋아하셨어요. 비록 열쇠를 잘 잃어버리시긴 하셨지만요. 에드워드 경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분께서 얼마만큼의 돈을 가지고 계셨는지는 모르시겠죠. 5파운드짜리 지폐로 말입니다. 그건 모릅니다, 선생님. 액수가 정확히 얼마인지도 잘 몰라요. 그날 혹시 그녀가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다고 암시하는 듯한 말을 하지는 않았습니까?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확실합니까? 그램트리 양이 구체적으로 무슨 말을 했습니까? 예, 마님께서는 고기를 파는 부둣간이 협작권에 불과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차를 원래 규정보다 4분의 1파운드 더 들여왔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곤 에밀리 부인이 마가린 먹는 걸 안 좋아하시는 게 너무 터무니없다고도 말씀하셨어요. 또
제가 거스름돈으로 받은 6펜스 은하 가운데 하나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도 말씀하셨네요. 가짜라고요. 하지만 전 그게 가짜 은하가 아니라 이번에 새로 만들어진 6펜스 은하라고 설명을 드리느라 무진장의 애를 먹었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생선 장수가 화이팅 대구 대신 해덕 대구를 보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얘기를 생선 장수에게 전했느냐고 물으시길래 난 이야기했다고 대답했고요. 그런 다음엔 그래요. 그게 전부인 것 같아요, 선생님. 맞서의 그 이야기로 말미암아 사망한 숙녀의 모습이 에드워드 경에도 선명하게 떠올랐다. 그것은 일찍이 들은 크랩트리 부인에 관한 그 어떤 다른 묘사에서도 기대하기 어려운 효과들이었다. 에드워드 경이 무심결에 물었다. 돌아가신 분은 비비 맞추기가 좀 까다로운 분이셨겠군요. 약간 까다로웠죠. 그렇지만 오랜 시간 갇혀있다시피 하다 보니 뭔가 낙으로 삼을 만한 것이 있어야 했겠죠. 그 때문에 잔소리가 심했지만 마님은 마음이 따뜻하신 분이에요. 거지가 찾아와도 그냥 돌려보내는 일은 결코 없었으니까요. 네, 선생님 말씀대로 까다로웠는지는 몰라도 진정 연민이 넘치는 그런 분이셨죠. 돌아가신 크랩트리 양이 자기를 진정으로 주무해줄 사람 하나쯤은 여기 남겨둔 것 같아 기쁘군요, 맞서. 에드워드 경의 그 말에 나이든 하녀가 숨을 삼켰다. 선생님의 말씀은 하지만 가족들 모두 마님을 좋아했어요. 속으로는 진심으로요. 물론 식구들 모두 가끔 그분과 말다툼을 하곤 했지만 그 모든 것은 별 의미가 없답니다. 그때 에드워드 경이 고개를 들었다. 위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기 때문이었다. 저건 맥덜린 양이 내려오는 소리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죠? 맞서는 얼굴을 좀 붉히고는 웅얼거렸다. 아가씨가 어떻게 걸으시는지를 잘 알거든요. 에드워드 경이 부엌을 서둘러 빠져나왔다. 맞서의 말이 맞았다. 맥덜린 양이 막 맨 아래 계단에 다다른 참이었다. 그녀가 희망 어린 눈빛으로 에드워드 경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낯빛에 답하며 에드워드 경이 이렇게 말했다. 아직 진도를 많이 나가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릴리 크랩트리 양이 사망하신 날 그녀가 어떤 편지를 받았는지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건 한 곳에 모아두었어요. 물론 경찰이 그 모든 걸 조사했고요. 맥덜린이 앞서서 넓은 응접실로 그를 안내했다. 이어서 서랍 하나에 자물쇠를 푼 뒤 은으로 된 구식 자물쇠가 달린 커다란 까만 벨벳 가방을 꺼냈다. 이건 고모님의 가방이에요. 모든 것들이 돌아가신 날 그대로 이 안에 들어있죠. 제가 그 상태 그대로 보관해 두었거든요. 에드워드 경은 가방 안의 내용물을 테이블 위에 쏟았다. 물건들을 보니 나이든 괴짜 숙녀의 모범적인 가방 견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가방 안에는 은하 몇 입, 진저 비스킷 2개, 조안나 사우스 박스에 관한 신문기사 3개, 실업자를 주제로 하여 지저분하게 인쇄된 시 한 편, 올드무어의 달력 1개, 무종의 안경, 그리고 편지 3통이 들어있었다. 루시라는 사람으로부터 온 섬세한 글씨체의 편지, 그리고 시계 수리비, 자선 단체로부터 온 호소문 편지가 그것이었다. 에드워드 경은 그 모든 것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다시 가방에 챙겨 넣었다. 가방 속에 특별한 게 들어있는 것 같진 않군요. 에드워드가 일어나서 창문을 통해 현관 입구 계단이 잘 보이는 것을 확인하고 맥덜린의 손을 잡았다. 가시려고요? 네, 그러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럼 아무런 문제가 없겠죠. 법과 관련된 사람이라면 결코 이 같은 확실한 진술을 듣고 뭔가를 걸고 넘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에드워드 경이 준엄하게 말하고 집 밖으로 나왔다. 그는 생각에 깊게 빠진 채 길을 따라 걸었다.
미스터리는 바로 여기 그의 손안에 있었다. 그리고 에드워드 경은 그것을 제대로 풀지 못했다. 무언가가 더 필요했다. 길을 가르쳐 줄 수 있는 뭔가 작은 것이라면 충분할 것이었다. 바로 그 순간 누가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깜짝 놀라 돌아보니 매튜 보건이었다. 그는 조금 숨이 차 보였다. 에드워드 경이 뒤를 쫓아왔습니다. 제가 사과를 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30분 전쯤 저의 못된 행실에 대해서 말이죠. 죄송합니다. 제 성미가 그렇게 좋은 편이 못 돼서. 고모 할머님의 사건에 이렇게나 신경을 써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궁금하신 게 있다면 무엇이든 물어보십시오. 에드워드 경이 불현듯 굳어졌다. 그의 시선이 고정되었다. 시선은 매튜가 아니었다. 길을 가로질러 저 어딘가로 향해 있었다. 에드워드 경의 그 행동에 왠지 어리둥절해진 매튜가 되풀이했다.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있다면 당신은 이미 나를 도와주었어요, 매튜. 바로 여기서 나를 멈춰 세웠죠. 그 덕분에 하마터면 놓칠 뻔했던 무언가를 보게 되었습니다. 에드워드 경이 거리를 가로질러 맞은편에 있는 작은 식당을 가리켰다. 저기 24마리의 새라는 이름의 저 식당 말입니까? 매튜가 어리둥절해서 물었다. 그래요. 바로 그겁니다. 아, 조금 이상한 이름의 식당이죠. 하지만 저기 음식은 꽤 괜찮습니다. 아, 난 저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할 생각은 없어요. 그건 그렇고 그보다도 내가 요람에 누워있던 아기 시절은 꽤나 오래되었지만 난 그때 들었던 자장가는 잘 기억하고 있죠. 내가 그걸 제대로 기억하고 있다면 아마 이런 노랫말일 겁니다. 6펜스의 노래를 불러라. 주머니엔 호밀이 가득. 24마리의 새. 그걸로 파이를 구워. 뭐 이런 노래를 자장가로 들었었죠. 그 말을 하다 말고 에드워드 경이 급히 방향을 틀어 매튜 보건에게 다시 물었다. 엉뚱하게도 자장가 이야기를 하다 말고 에드워드가 급히 방향을 틀어 걸음을 옮겼다. 다소 당황스러움을 느낀 매튜가 그에게 물었다. 선생님, 어디로 가십니까? 난 다시 당신의 집으로 갑니다. 죽은 릴리 크랩트리 양의 집에 도착한 에드워드 경이 안으로 들어가 서랍 속 벨벳 가방을 다시 꺼내어 열었다. 그러고 매튜를 쳐다보았다. 젊은이는 내키지 않는 듯 거실을 나갔다. 에드워드 경이 탁자 위에 가방 안에 있던 은하를 털어놓았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기억은 틀리지 않았다. 에드워드가 일어나 하녀 맞서를 부르기 위해 종을 울렸다. 그런 다음 손바닥에 무언가를 올려놓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하녀 맞서가 벨소리에 에드워드를 찾았다. 내가 올바로 기억하고 있다면 맞서. 당신이 나한테 이야기했죠. 새로 나온 6펜스 은하들 가운데 하나를 놓고 돌아가신 당신의 주인과 사소한 언쟁이 있었다고 말입니다. 예, 그랬죠. 하지만 맞서. 신기하게도 여기 털어놓은 잔돈 중에는 새 은하가 하나도 없군요. 6펜스짜리가 2개가 있는데 다 오래된 것들이죠. 하녀 맞서가 어리둥절한 낯으로 상대를 바라보았다.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습니까? 그날 저녁 누군가 집 안으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당신의 주인에게서 그 6펜스 은하를 받아간 사람. 릴리 크랩트리 양은 이것을 받은 대가로 6펜스 은하를 주었던 게 아닐까요? 에드워드가 실업을 주제로 한 서투른 시를 집어들고 재빨리 앞으로 내밀어 보였다. 하녀 맞서의 얼굴을 한번 쳐다보는 것으로 충분했다. 게임은 끝났어요, 맞서. 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모든 것을 이야기해도 괜찮을 겁니다. 맞서가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눈물이 그녀의 볼을 따라 흘렀다. 사실이에요. 다 사실이에요. 주방에서 일하고 있는 동안 현관 벨소리가 제대로 들리지 않았어요. 그저 긴가민가 했죠. 하지만 결국 나가보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죠. 내가 문 앞에 다다른 것은 바로 웬 남자가 마님을 내려치는 순간이었습니다. 5파운드 지폐 다발이 마님의 앞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죠. 결국 그 돈다발을 보고 범죄를 저질렀던 겁니다. 마님께서 손수 문을 열어준 걸 보고는 혼자 집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난 아무 소리도 지를 수 없었어요. 너무 놀라서 몸뚱아리를 제대로 가눌 수도 없었죠. 순간 남자가 몸을 돌렸죠. 그런데 세상에, 그건 내 아들이었습니다. 그 애는 늘 나쁜 아이였어요. 언제나 난 그 애에게 돈을 쥐어줘야만 했죠. 이미 교도소에도 2번이나 갔다 왔어요. 아마 그날 그 애는 나를 찾아왔던 걸 거예요. 돈이 필요했겠죠. 그리고 마님께서는 내가 현관벨을 듣지 못한 걸 알곤 몸소 현관문을 열어주셨던 겁니다. 깜짝 놀란 제 아들은 그 시럽 전단지를 뽑아 내밀었고 연민이 넘치는 마님께서는 그 애를 들어오라고 한 뒤 6펜스 은하 하나를 꺼내주었죠. 그러는 동안 5파운드 지폐다발은 내내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어요. 내가 마님께 거스름돈을 주러 갔을 때 있었던 바로 그 자리에 그 모습 그대로 말입니다. 순간 악마가 내 아들 벤에게 들어가 결국엔 마님의 머리를 내려쳤던 겁니다. 그 다음에는? 선생님. 제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었겠어요. 내 피부치여 살부치에게. 그의 아빠는 나쁜 사람이었어요. 나는 그에게 속다시피 해서 결혼도 하기 전에 임신을 하게 됐죠. 그리고 마님께서 저를 도와주셔서 겨우 아이를 낳고 그에게 버림받은 저를 마님께서는 다시 거두어 주셨죠. 그래요. 그의 아빠는 정말로 나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내 아들 벤은 그런 아빠를 닮아갔습니다. 하지만 그 애는 내 아들이잖아요. 결국 난 그 애를 내보냈습니다. 그러고는 여느 때처럼 저녁 식사를 차리러 주방으로 돌아갔죠. 선생님, 내가 사악하게 행동했다고 보시나요? 하지만 선생님께서 내게 질문할 때 저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려고 무척의 나이를 썼답니다. 에드워드 경이 일어나 낮게 깔린 음성으로 말했다. 가엾은 맞소. 정말 안 됐습니다. 하지만 잘 아시는 대로 법은 자기가 갈 길을 가야 할 겁니다. 제 아들 벤은 다른 나라로 도망쳤다고 합니다. 현재 전 그 애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요. 그렇다면 교수형을 면할 수도 있겠군요. 하지만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겁니다. 에드워드 경이 거실에서 맥덜린과 앉아 있었다. 그녀는 에드워드 경으로부터 간단한 설명을 들었다. 에드워드 경, 정말 훌륭하세요. 진짜 대단한 일을 해내셨어요. 당신이 우리 가족 모두를 구해주셨어요. 정말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네요. 에드워드 경이 맥덜린을 내려다보며 그녀의 손을 가볍게 톡톡 두드렸다. 오래전 대서양을 건너던 배 안에서의 꼬맹이 맥덜린은 아주 매력적인 소녀였다. 17살, 꽃피던 시절. 물론 이제는 그런 것들을 완전히 잃어버렸다. 다음에 또 친구가 필요하게 되면 전 꼭 선생님을 바로 찾아가겠어요. 맥덜린의 말에 에드워드 경이 놀란 듯이 외쳤다. 아니요, 아닙니다. 당신이 그러기를 바라지 않아요. 나보다는 보다 젊은 사람을
찾아가도록 해요. 에드워드는 감사를 표하는 가족들을 뒤로하고 크랩트리 저택을 빠져나왔다. 소리 높여 택시를 부른 에드워드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이제 그는 훌륭한 범죄학 서적들로 가득한 자신의 서재로 돌아가고 싶었다. 드디어 택시가 퀸앤클로즈로 들어섰다. 에드워드 경의 조용한 휴식처, 그 막다른 골목으로